나 대고구려 주목의 후에 5살의 말을 타고 7살의 활을 쏜다. 고구려는 최강이다. 기원전 37년 압록강 유역. 쫓겨난 난민 무리가 산속에 성을 쌓았다. 주변은 온통 적군이었다. 한나라 선비족, 거란족. 생존 가능성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700년 후 이 작은 산악 국가는 동아시아 최강국이 되어 있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을 격퇴하고 당태종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64개 성, 1400개 마을을 정복했다.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 대체 어떻게? 5살 아이에게 말을 태우고 7살에 활을 쥐어준 나라. 오늘은 고구려 군사력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북풍이 압록강 상류를 휘몰아치던 기원전 1세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다. 뒤에서는 한나라 군대의 함성이 들려오고 앞에는 끝없는 산악지대만이 펼쳐져 있었다. 부여에서 쫓겨난 주몽 일행,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살아남거나 죽거나. 이곳에 성을 쌓겠소? 주몽이 졸본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지도 넓지 않고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 농사짓기에는 최악이었지만 적을 막기에는 최상의 땅이었다. 기원전 37년 고구려가 건국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서쪽에는 강대국 한나라가, 북쪽에는 선비족과 거란족이,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다. 고구려는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산악 국가에 불과했다. 생존 자체가 기적인 상황이었다. 농사로는 배를 채울 수 없소. 우리는 싸워서 살아야 하오. 초기 고구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좁은 땅, 적은 인구, 척박한 환경. 하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한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바로 전국민 군사훈련 체계였다. 고구려 남자아이들은 5살만 되면 말 등에 올려졌다. 말 위에서 균형을 잡고 달리는 법을 배웠다. 7살이 되면 작은 활을 쥐었다. 10살이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어야 했다. 이것이 고구려 남자의 기본이었다. 매년 10월 동맹제라는 큰 제사가 끝나면 전국적인 대규모 사냥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실전과 똑같은 군사훈련이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산과 들을 누비며 짐승을 쫓았다. 추격, 포위, 매복, 협공. 전쟁에 필요한 모든 전술이 사냥 속에 들어 있었다. 활을 쏠 때는 숨을 멈춰라. 말이 뛸 때는 말의 리듬에 맞춰라. 노련한 전사들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쳤다. 겨울이 되면 훈련은 더욱 가혹해졌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도 훈련은 계속되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눈 쌓인 산을 넘었다. 추위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고구려 병사의 기본이었다. 고구려에는 조위선인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남자들로 구성된 무사 집단이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함께 생활하며 무예를 연마했다. 활쏘기, 검술, 말타기, 씨름. 전쟁이 나면 그들이 선봉에 섰다. 가장 용맹하고 기술이 뛰어난 전사들이었다. 고구려의 군사 조직은 5부 체계로 나뉘어 있었다.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각 부족은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했고 전쟁 시에는 하나로 합쳤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다. 평상시에는 각 부족이 알아서 병사를 훈련시키고 전시에는 신속하게 대군을 집결시킬 수 있었다. 28년 고구려 2대 유리명왕 때였다. 한나라 요동태수가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성을 굳게 지키고 나가 싸우지 마십시오. 하지만 유리명왕은 다르게 생각했다. 우리가 성 안에만 숨어 있으면 적은 편안하게 들판을 짓밟을 것이오. 나가서 싸워야 하오. 고구려군이 성문을 열고 나갔다. 적은 숫자였지만 기병의 기동력을 활용한 공격은 매서웠다. 평지에서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산악지형으로 유인한 뒤 사방에서 화살을 쏟아부었다. 한나라군은 혼란에 빠졌고 요동태수는 전사했다.
한나라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투는 고구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정면 대결은 피하고 지형을 이용하라. 적이 편안할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고구려 전술의 핵심이 되었다. 고구려의 산성 시스템도 이 시기에 발전했다. 평상시에는 평지의 마을에서 살다가 적이 침공하면 산성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산성에는 식량과 무기가 비축되어 있었다. 성벽은 험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쌓았고 적은 인원으로도 대군을 막을 수 있었다. 병사들은 산성 방어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 돌을 굴리는 법, 끓는 물을 붓는 법, 화살을 효율적으로 쏘는 법, 적이 성벽을 기어오를 때 대응하는 모든 방법을 익혔다. 고구려의 산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투 시스템이었다. 3세기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했다. 한나라가 무너지고 위초고 삼국이 중원을 놓고 다투었다. 고구려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도 나타났다. 244년 위나라 관구검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 고구려는 동천왕 시기였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다. 수도 환도성이 함락되고 왕은 남쪽으로 피난해야 했다.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하지만 고구려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악지대로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으고 게릴라전을 펼쳤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병사들이 평소에 훈련한 내용이었다. 적의 보급선을 끊고 밤에 기습 공격을 가했다. 위나라군은 점점 지쳐갔다. 관구검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수도를 빼앗겼지만 고구려는 끝까지 싸워 적을 물리쳤다. 이 경험은 고구려 군사력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 강한 적도 시간이 지나면 지친다. 끈질기게 괴롭히면 이길 수 있다. 313년 고구려 미천왕이 마침내 낙랑군과 대방군을 완전히 정복했다. 한나라 이후 400년간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던 중국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오. 미천왕의 말처럼 고구려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주요 강국이 되었다.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백 년간의 전쟁을 통해 검증된 군사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는 점이었다. 고구려의 군사력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기마 궁술 훈련. 둘째, 산성을 이용한 방어 체계. 셋째, 전략적 사고와 유연한 전술.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만들어갈 것이었다. 4세기 말 고구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391년 광개토대왕이 18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고구려는 진정한 대륙의 패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었다. 391년 10월 고국양왕이 갑자기 승하했다. 뒤를 이은 태자는 겨우 18세. 조정 대신들은 불안해했다.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신가? 주변국들이 이 기회를 노릴 것이오. 하지만 젊은 왕은 달랐다. 즉위식 날 광개토대왕은 신하들 앞에서 선포했다. 과인은 영토를 넓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소. 보고만 있으시오.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군사개혁에 착수했다. 아버지 시대의 군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었다. 기존의 오부 군사 체계는 유지하되 중앙 집권적인 지휘 체계를 강화했다. 왕이 직접 통제하는 정예 기병대도 새로 만들었다. 훈련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병사들은 하루에 50리약 20km를 완전 무장한 채로 달려야 했다. 말 위에서 앞뒤좌우로 활을 쏘는 훈련은 기본이었다. 실전처럼 진행되는 대규모 모의 전투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392년 겨울 광개토대왕은 첫 원정에 나섰다. 목표는 북쪽의 거란족. 당시 거란은 고구려 국경을 자주 침범하며 위협이 되고 있었다. 적이 겨울이라 방심할 것이오. 지금이 기회요. 혹한의 겨울, 고구려 기병이 얼어붙은 땅을 가로질러 거란 본거지로 진격했다. 거란족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눈보라 속에서 펼쳐진 전투는 고구려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어려서부터 혹한 속에서 훈련받은 고구려 병사들에게 겨울은 오히려 유리한 계절이었다. 395년
비려족 숙신이 반란을 일으켰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북쪽으로 향했다. 험준한 산악지대와 깊은 숲을 뚫고 들어간 고구려군은 비려족의 주요 거점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갔다. 항복하는 자는 받아들이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왕의 명령은 확고했다. 북방이 평정되었다. 이제 고구려는 남쪽을 바라볼 수 있었다. 396년 가을, 백제 아신왕이 한강 유역으로 군대를 보냈다. 고구려의 남진을 견제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였다. 백제가 먼저 칼을 뽑았소. 이제 그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요. 광개토대왕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 이번 원정을 위해 왕은 특별히 강력한 공성부대를 편성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충차, 성벽을 넘는 운제, 불화살을 쏘는 특수부대. 고구려군의 기세는 무서웠다. 한강을 건너 백제 영토 깊숙이 진격한 고구려군은 58개의 성과 700개의 마을을 점령했다. 각 성마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고구려군의 조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마침내 고구려군은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울 앞에 도착했다. 성벽 위에서 백제 병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을 열고 항복하라. 그러면 왕실을 보전해주겠다. 고구려 사신의 말에 한성은 술렁이었다. 성 안에는 식량도 떨어지고 구원군도 오지 않았다. 결국 아신왕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성문이 열리고 백제왕이 나왔다. 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이 함께였다. 그들은 고구려군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광개토대왕은 마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백제는 고구려의 번국이요. 다시는 북쪽을 넘보지 마시오. 백제 왕제와 대신들은 볼모로 고구려에 끌려갔다. 한강 유역은 완전히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 400년 신라에서 긴급 사신이 도착했다. 대왕마마, 왜군이 신라 수도를 포위했나이다. 구원을 청하옵니다. 당시 일본 열도의 왜는 가야를 거점으로 삼아 한반도 남부를 침공하고 있었다. 신라 내물왕은 절박했다. 광개토대왕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라. 신라를 구하고 왜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라. 5만 대군을 이끈 것은 고구려 최고의 장수였다. 고구려군은 신라 국경을 넘어 왜군과 맞닥뜨렸다. 왜군은 주로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갑옷도 빈약했다. 반면 고구려군은 중무장한 기병과 보병이 조화롭게 편성되어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고구려 기병이 먼저 돌격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다. 왜군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뒤이어 고구려 보병이 밀고 들어갔다. 왜군은 고구려군의 기세에 밀려 후퇴했다. 낙동강까지 쫓아간 고구려군은 왜군을 완전히 격퇴했다. 가야 지역까지 진출한 고구려군 앞에서 왜군은 배를 타고 도망쳤다. 고구려가 우리를 구해주셨소이다. 신라 내물왕은 감격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이제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것이었다. 신라 왕자는 고구려의 볼모로 갔고 신라군은 고구려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407년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원정이었다. 목표는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후연. 후연은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 고구려의 서진을 가로막고 있었다. 요동을 차지하면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대륙의 강국이 되어 대군이 서쪽으로 진격했다. 요동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후연군을 격파했다. 주요 거점들이 차례로 함락되었다. 마침내 요동 일대가 고구려 수중에 들어왔다. 만주 대부분과 한반도 북부,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까지 광개토대왕이 만든 영토는 즉위 당시의 3배가 넘었다. 413년 10월 광개토대왕이 39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22년의 재위 기간 동안 64개 성과 1400개 마을을 정복했다. 신하들은 슬픔에 잠겼다. 대왕께서 너무 일찍 가셨소이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아들에게 확고한 유산을 물려주었다. 넓은 영토, 강력한 군대, 그리고 동아시아 최강국의 위상이었다. 왕위를 이은 이는 장수왕이었다.
그는 무려 78년을 재위하며 아버지의 업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킬 것이었다. 427년 장수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겠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의 천도. 이것은 단순한 수도 이동이 아니었다. 북방에서 남방으로,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략 변화를 의미했다. 475년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는 광개토대왕 때의 굴욕을 잊지 못하고 신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려 했다. 하지만 실수였다. 고구려군이 한성을 포위했다. 백제 계로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은 전사했다. 백제는 이제 끝났소. 한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백제는 수도를 웅진지금의 공주로 옮겨야 했다. 고구려의 남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였다. 장수왕은 491년까지 재위하며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넓힌 영토를 79년간 지키고 더욱 확장했다. 이 시기가 고구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전성기였다. 하지만 역사는 순환한다. 고구려가 너무 강해지자 주변국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는 고구려를 위협으로 여겼다. 곧 고구려는 생존을 건 최대의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598년 수나라 문제가 30만 대군을 보냈다. 요하를 건너 고구려를 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마철 홍수와 전염병으로 수나라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해야 했다. 수양제는 이 치욕을 잊을 수 없었다. 고구려를 반드시 무릎 꿇리겠다. 612년 봄 요동평야에 끝이 보이지 않는 군영이 펼쳐졌다. 수나라는 전국의 병력을 총동원했다. 공식 기록으로 113만, 실제로는 과장되었겠지만 적어도 수십만은 되었을 것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이었다. 고구려 수도 평양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영양왕과 신하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적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아니요. 성만 지켜서는 안 돼요. 을지문덕 장군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 60대였지만 고구려 최고의 전략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적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약점이요. 그만큼 식량이 많이 필요하고 통제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소? 영양왕이 물었다. 적을 깊숙이 유인한 뒤 지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수할 때 일격을 가하는 것이요. 을지문덕의 계획은 대담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적을 소모시키는 전략. 하지만 위험한 계획이기도 했다. 만약 실패하면 고구려는 멸망할 수도 있었다. 그대를 믿겠소? 야전 총사령관을 맡으시오. 영양왕의 결단이었다. 수양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넜다. 첫 번째 목표는 요동성, 고구려의 서쪽 관문이었다. 수십만 대군이 요동성을 포위했다. 요동성주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다. 수나라군은 온갖 공성 무기를 동원해 공격했지만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수양제는 초조해졌다. 왜 하나의 성도 함락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을지문덕의 계획이었다. 각 성마다 끝까지 저항하며 시간을 끌었다. 수나라군은 성 하나를 함락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병력을 소모했다. 을지문덕은 이 틈을 이용해 기습 부대를 조직했다. 고구려 기병 수천 명이 수나라군의 보급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밤에 기습하고 낮에는 숨었다. 수나라군은 보급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수양제는 작전을 변경했다. 요동성을 포위한 채로 별동대 30만을 평양으로 직접 보내기로 한 것이다. 우중문과 우문술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적의 주력이 움직였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요.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가는 길목마다 복병을 배치했다. 하지만 정면으로 싸우지는 않았다. 수나라군이 오면 후퇴하고 수나라군이 진을 치면 야간에 기습했다. 화살을 쏘고 사라지는 전술을 반복했다. 수나라군은 계속 진격했지만 매번 작은 전투에서 병력을 잃었다. 더위와 피로가 누적되었다. 식량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을지문덕이 직접 수나라 진영을 찾아갔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놀랐다. 항복하러 온 것이요? 아니요. 평화를 논의하러 왔소. 을지문덕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수나라 진영을 꼼꼼히 살폈다. 병사들의 피로한 얼굴, 부족한 식량, 떨어진 사기.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우리 왕께서 황제 폐하께 사죄하고 싶어 하시오. 잠시 시간을 주시오. 을지문덕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우중문은 기뻐했다. 고구려가 항복하려는 것이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요. 하지만 우문술은 불안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소? 을지문덕의 눈빛이. 며칠 후 수나라군은 평양 근처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저항에 부딪혔다. 을지문덕은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때 수양제로부터 긴급 명령이 왔다. 즉시 철수하라. 요동성도 함락하지 못했고 식량도 바닥났다. 수양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어쩔 수 없이 철수 명령을 내렸다. 30만 수나라군이 뒤돌아 북쪽으로 향했다. 지친 병사들, 바닥난 식량, 떨어진 사기. 이것이 바로 을지문덕이 노린 순간이었다. 을지문덕은 철수하는 수나라군에게 시를 한 수 보냈다. 신묘한 계책으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묘한 계산으로 땅의 이치를 통달했네. 전쟁에서 이미 이겼으니 만족하며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가. 겉으로는 수나라군을 칭찬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 우문술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나라군이 살수청 천강에 도착했다. 강을 건너야 요동으로 갈 수 있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빨리 강을 건너고 싶어 했다. 강을 건너라. 수나라군이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선봉부대가 강 중간쯤 왔을 때였다. 갑자기 상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뭐야? 을지문덕이 미리 상류에 임시댐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다. 강 안에 있던 수나라 병사들이 물에 휩쓸렸다. 그 순간 강 양쪽에 숨어있던 고구려군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돌과 통나무가 굴러내려왔다. 수나라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도망쳐! 수나라군은 앞뒤로 도망쳤지만 사방에서 고구려군이 공격해왔다. 살육이 계속되었다. 30만 대군 중 살아서 요동으로 돌아간 것은 겨우 2,700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첩이었다. 을지문덕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표정은 무겁기만 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오. 수나라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오. 과연 그의 예측대로 수양제는 다시 고구려를 침공했다. 613년, 614년 두 차례 더. 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살수대첩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수나라는 결국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과 반란으로 618년 멸망했다. 을지문덕의 전략이 단순히 한 번의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라 거대 제국의 멸망을 앞당긴 것이었다. 고구려 원정의 반복된 실패는 수나라의 국력을 소진시켰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고구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수나라를 이은 당나라가 다시 고구려를 넘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적이었다. 645년 4월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넜다. 수나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당태종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수양제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 하나하나 확실하게 함락하며 진격할 것이다. 당나라군은 15만, 수나라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정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태종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642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고구려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군사적으로는 탁월했다. 모든 성은 끝까지 저항하라. 단 하루라도 더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연개소문의 명령이 전국에 전달되었다.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등 주요 거점마다 정예 부대가 배치되었다.
당나라군이 처음 공격한 것은 계모성이었다. 고구려의 작은 성이었지만 저항은 완강했다. 열흘간의 공방전 끝에 계모성이 함락되었다. 당태종은 만족했다. 이 정도면 평양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목표인 요동성은 달랐다. 요동성은 고구려의 서쪽 관문, 견고한 성벽과 1만 명 이상의 수비대가 있었다. 당나라군이 온갖 공성 무기를 동원해 공격했지만 요동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당태종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왜 하나의 성을 함락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결국 요동성은 함락되었지만 당나라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시간도 많이 소모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전략이었다. 각 성마다 최대한 오래 버티며 적을 지치게 만드는 것. 당나라군은 계속 진격했다. 백암성, 안시성이 앞에 놓여 있었다. 백암성은 비교적 빨리 함락되었지만 안시성은 달랐다. 안시성주 양만춘.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지방 사령관이었지만 뛰어난 전술가였다. 그는 성주가 된 이후 병사들을 철저히 훈련시켰다. 우리는 고구려의 마지막 보루다. 우리가 무너지면 고구려가 무너진다. 양만춘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안시성 병사들은 하루 종일 성벽 방어 훈련을 했다. 돌을 던지는 훈련, 화살을 쏘는 훈련, 사다리를 밀어내는 훈련. 모든 것이 실전처럼 진행되었다. 645년 6월, 당나라군이 안시성 앞에 도착했다. 당태종은 직접 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성을 함락하면 평양은 눈앞이다. 당나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온갖 공성 무기가 동원되었다. 투석기가 돌을 날리고 충차가 성문을 들이받았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양만춘은 뛰어난 지휘관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반격을 가했다.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성 안의 식량은 충분한가? 예,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양만춘은 오랫동안 포위될 것을 대비해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 두었다. 물도 성 안에 우물이 여러 개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당태종은 점점 초조해졌다. 당나라군도 피로가 쌓여갔다. 한반도의 여름은 덥고 습했다. 질병도 돌기 시작했다. 당태종은 새로운 전술을 생각해냈다. 성 동쪽에 흑산을 쌓아라. 흑산에서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할 것이다. 수만 명의 병사가 동원되어 흑산을 쌓기 시작했다. 60일 동안 쌓은 흑산은 성벽보다 높았다. 당나라군은 흑산에 올라가 성 안으로 화살을 쏘아댔다. 하지만 양만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밤중에 병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흑산을 공격했다. 고구려군이 흑산 아래를 파냈다. 흑산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흑산이 무너진다. 갑자기 거대한 흑산이 무너져 내렸다. 흑산 위에 있던 당나라 병사 수천 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다. 그 순간 양만춘이 성문을 열고 출격했다. 고구려군이 혼란에 빠진 당나라군을 공격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당나라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양만춘이 쏜 화살이 당태종의 눈에 맞았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당태종이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것은 분명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소. 철수한다. 645년 9월 당태종은 결국 철수 명령을 내렸다. 3개월간의 안시성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당나라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성벽 위에서 양만춘과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당태종은 마을 위에서 안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성주는 훌륭한 장수다. 고구려가 저런 인물을 가지고 있으니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양만춘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당나라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성벽을 지켰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연개 소문은 알고 있었다. 당나라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더 강력할 것이다. 647년, 648년 당나라는 계속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을지문덕과 양만춘이 만든 전통, 즉 끝까지 저항하며 적을 소모시킨다는 전략이 계속 효과를 발휘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와의 전쟁을 지휘하며 고구려를 지켰다. 하지만 그는 독재자이기도 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었다. 666년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들은 권력 다툼을 벌였다. 고구려는 내분에 빠졌다. 당나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668년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했다. 내분으로 약해진 고구려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평양이 함락되었고 고구려는 멸망했다. 700년의 역사를 가진 고구려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군사적 전통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668년 9월 평양성 남문이 열렸다. 보장왕이 항복문서를 들고 나왔다. 당나라 장군 이적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고구려는 이제 끝났다. 700년 역사의 고구려가 멸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국가의 종말이었다. 고구려는 왜 그렇게 강했을까? 그리고 왜 결국 무너졌을까? 고구려 군사력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군사훈련. 고구려 남자들은 5살 때부터 말을 타고 7살 때부터 활을 쏘았다. 매년 10월의 대규모 사냥은 실전 그 자체였다. 이런 훈련을 통해 고구려는 언제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방어 체계. 산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다. 식량 창고, 무기고, 대피소, 지휘소가 모두 포함된 종합군사기지였다. 적은 병력으로도 대군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셋째, 전략적 사고와 유연한 전술. 광개토대왕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영토를 넓혔다. 을지문덕은 방어와 소모전으로 수나라를 무너뜨렸다. 양만춘은 산성 방어전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은 고구려의 공격력을 보여주었다. 22년간 64개 성과 1400개 마을을 정복했다. 북으로는 거란과 비려를, 남으로는 백제와 외를 굴복시켰다. 기병의 기동력과 보병의 돌파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다. 장수왕의 78년 재위는 고구려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아버지가 넓힌 영토를 지키고 더 확장했다.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고구려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113만 대군 앞에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소모전을 선택했다. 적을 깊숙이 유인하고 지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일격을 가했다. 30만 대군을 2,700명으로 만든 이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대승이었다.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끈기를 보여주었다. 3개월간 당태종의 공격을 막아냈다. 흑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동아시아 최고의 군주를 물러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고구려는 결국 멸망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지속적인 전쟁이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반복된 침공은 고구려를 지치게 만들었다. 612년부터 668년까지 56년간 거의 쉬지 않고 전쟁을 치렀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이런 소모전을 계속 버티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이유는 내부 분열이었다. 연개소문이 독재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반대파를 낳았다. 그가 죽은 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고구려는 내분에 빠졌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웠다. 세 번째 이유는 국제 정세의 변화였다.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고구려는 남북 양면에서 압박을 받았다. 백제가 먼저 무너지면서 고구려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구려 멸망 후 30년이 지난 698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칭했다. 고구려의 영토 일부를 회복하고 군사 전통을 계승했다. 고구려 병사들의 후손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어졌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역사 속에서 고구려의 군사 전통은 계속 살아 숨쉬었다. 고구려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준비의 중요성이다. 고구려는 평상시에도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했다. 전쟁이 나서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둘째,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이다. 을지문덕은 수정 열세를 전략으로 극복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적의 약점을 공략했다. 힘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기는 법을 보여주었다. 셋째, 끈기의 중요성이다. 양만추는 3개월간 버텼고 고구려는 56년간 버텼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싸우는 의지가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었다. 넷째, 단결의 중요성이다. 고구려가 강했을 때는 내부가 단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분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무너졌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운 적이었다. 고구려는 작은 산악국가에서 시작해 대륙의 강자가 되었다. 광개토대왕은 18세에 즉위해 22년간 영토를 3배로 늘렸다. 장수왕은 79년간 재위하며 그 영토를 지켰다. 을지문덕은 60대의 노장으로 113만 대군을 물리쳤다. 양만추는 이름 없는 성주로 당태종을 물러나게 만들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숫자가 부족해도 상황이 불리해도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군사적 전통과 정신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다. 700년 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 작은 나라도 단결하고 준비하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 지금도 우리는 고구려의 이야기에서 배운다. 광개토대왕의 도전 정신, 장수왕의 안정적 경영, 을지문덕의 전략적 사고, 양만춘의 불굴의 의지. 이것들은 단순히 군사적 교훈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강한 적을 이기는 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고구려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